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근 묘였죠. 이 묘는 2대 천자지지, 2대에 걸쳐서 왕이 나온다는 아주 명당이었는데요. 아니 이걸 누가 파헤칩니까? 아니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 현직 임금의 할아버지 묘를 어떻게 파헤칩니까? 그것도 지금 최고 실권자를 가지고 있는 대원군이 집권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이 조상의 묘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니 정말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바로 독일 출신 오페르트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국사 하실 때 분명히 오페르트 도굴 사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고종의 할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였던 남영근 묘입니다. 오페르트는 이 독일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자칭 본인이 인류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역 상인입니다. 이 사람은 홍콩, 중국 이렇게 돌아서 각 나라를 돌며 이 무역업을 했는데요. 이 병인양요 때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1866년. 근데 그때 통상 조선은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2년 뒤에 다시 옵니다. 그때 같이 온 통역관이 프랑스 선교사 페롱이라는 신부였는데요. 이 페롱은 이 천주교도 박해 사건이 있던 병인사옥 때 살아 돌아간 신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페르트가 페롱 신부와 함께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안내로 삼아서 이 삽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산 쪽으로 왔습니다. 이 밀물을 타고 그래도 비교적 큰 배가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인데요. 이 어둠을 틈타서 이 러시아인인 것처럼 속이고선 이 남영근 묘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신부는 속인 걸 보면 자기네도 이게 좀 잘못된 것인지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닥칩니다. 뭐였죠? 남영근 묘 쓸 때 아니 이상하게 회를 많이 쓴다 했죠. 회를 200포나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석회가 1m 정도 두께로 다져져 있어서 이거 전기 드릴로 뚫어도 못 뚫습니다. 그래서 오페르트 일당들은 파다 이게 못 파고 해가 뜨는 바람에 그냥 도망가게 됩니다. 이 정만인이 알려준 이 천자지지 명당짜리 알려주면서 여기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흥선대원군이 그걸 기억하고 여기에 회를 많이 썼던 것이 이 대비책으로 빛났던 것 같습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이 시체와 부장품 이거 건들기는커녕 3날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화나니까 인분까지 들어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인분은 똥인데요. 이 똥을 조상의 묘에다가 똥을 들여붓다니요. 어쨌든 날이 밝아오면서 이 썰물 시간이 임박해져서 막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금방 또 알려지게 됩니다. 이 충청 감사 민치상이라는 사람이 병력을 보냈지만 이미 일당들은 다 도망가고 오페르트 일당들은 영종도, 지금의 영종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원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전합니다.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이 예의가 없는 거 이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할아버지니까 이 무덤에 뭐 좀 있겠거니 하고 훔쳐가려는 사람이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덤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없어서 못 판 게 아니라 원래는 여기까지 관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것 같아 그만뒀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우리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잡히거나 잘못되면 이 나라가 위태롭게 하는 우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대원군도 분노하지만 백성들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웬만해서는 조상의 묘 건들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일로 대원군은 이 천주교도들이 안에서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천주교도들을 엄중하게 단속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서양과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웁니다. 이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게 척화비의 내용인데요. 척화비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다 설치합니다. 현재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대원군이 머물렀던 운영궁에 남아있습니다. 어쨌든 오페르트 도구 사건 때문에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탄압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오페르트 일행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사재판에서 기소당했는데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페르트가 이 자기가 수군 제독이다 이렇게 사칭한 게 알려져서 본국으로 소환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옥살이를 하는데요. 오페르트는 이후에 조선에 있었던 일을 회고록으로 출판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책인데요. 금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페르트가 그래도 꽤 객관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쓴 것 같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믿을 수 있는 최초의 기술이다 이렇게 서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 지리, 문화, 언어 이렇게 해서 21장으로 챕터를 구분하고 이 사파와 지도도 같이 추가했습니다. 이 하멜표류기 이래에 조선을 직접 방문한 이 서양인이 쓴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을 맡은 이 출판사가 진문당인데요. 이 진문당의 책에는 하멜표류기, 또 조선전, 금단의 나라 조선 이렇게 해서 외국인이 본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오페르트가 이 페롱 신부를 만나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조선 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지만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만난 조선인들이 대원군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고 대원군을 욕했다. 그리고 남영군묘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굴 사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인들이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실 대원군이 이 화폐 문제로 욕을 먹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화폐인 이 당백전, 아니 이거 왜 발행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대원군은 이 왕실의 위험을 살리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린 이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돈을 발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화폐를 발행한 것이 당백전인데요. 근데 원래 쓰던 화폐가 있었죠. 상평통보인데요. 이 상평통보보다 100배의 명목 가치로 이렇게 통용시키기 위해서 주주된 돈이 바로 당백전입니다. 이렇게 돈이 막 유통되니까 당연히 물가도 올랐겠고요. 백성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겠죠. 이 당백전을 된소리로 발음하면 땅백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백전이 땡전이 되고,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다 라는 말의 유래가 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경복궁은 고종 2년 때부터 준건을 시작해서 고종 4년에 완료하고 고종 5년에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고종 10년에 경복궁에 건천궁을 새로 짓고요. 또 13년에는 또 화재가 나서 830칸의 건물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종 25년에 강령전, 교태전, 자경전 이걸 다시 짓죠. 고종이 있는 동안에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은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무리해서 짓기는 했지만 이거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쩔 뻔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궁전 남아있어서 좋기는 한데 당시 백성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